전직 야쿠자가 한국에서 사랑을 만나 목숨을 건 도피극을 벌이게 된 충격적인 실화. 과연 그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 하루토입니다. 32살 그리고 전직 야쿠자였습니다. 도쿄역 플랫폼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인파 사이로 저를 찾고 있었죠. 제가 속했던 조직 아카이 구미의 추격대였습니다. 하루토를 찾아라. 우치다 형님의 목소리가 역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사람들 틈에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든 여행 가방 하나가 제 전 재산이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3개월 전 조직에서 제게 한 가족을 해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빚을 지고 도망친 남자의 아내와 어린 딸까지 말이에요. 저는 10년 동안 조직을 위해 살았지만 그 순간만은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 이건 아니에요. 아이까지. 그때 우치다 형님의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조직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은 곧 배신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쫓기는 몸이 되었죠. 부산행 페리의 마지막 승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매표소로 달려갔어요. 뒤에서 적이다! 라는 외침이 들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페리의 갑판에 올라선 순간 도쿄의 네온사인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갑판 난간에 기대서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22살의 조직에 들어가서 10년을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있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조직이 제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말이죠.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 보이는 도쿄만의 불빛들이 마치 제 과거를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화려하지만 차갑고 아름답지만 위험한 그런 삶이었죠. 페리안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산에 도착하면 조용히 살 거예요. 작은 가게라도 차려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거나 위협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10년 동안 몸에 밴 습관들, 위험을 감지하는 본능들이 쉽게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지금도 주변 사람들을 무의식적으로 경계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부산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항구에 도착하자 한국의 습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부산에 발을 디딘 지 이틀째, 저는 국제시장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가방 하나에 든 현금으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일본어 간판들이 곳곳에 보였지만 한국에서 일본인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아저씨, 이 가게 팔아요? 작은 전자제품 가게 앞에서 나이든 사장님께 물었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간절함은 전해졌나 봅니다. 박 사장님은 제게 호의적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세요? 여기서 장사하려고요? 네, 조용히 살고 싶어서요. 박 사장님은 제 절박한 표정을 보고 흔쾌히 가게를 넘겨주었습니다. 권리금과 보증금을 치르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하지만 처음으로 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가게는 정말 작았어요. 6평 남짓한 공간에 중고 휴대폰과 각종 전자제품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뒤쪽에는 작은 쪽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손님이 오셨을 때가 기억나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휴대폰 충전기를 사러 왔는데 저는 한국어로 가격을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계산기로 숫자를 보여줬어요. 아이가 웃으면서 천천히 한국어로 알려줬습니다. 5,000원이에요, 아저씨. 감사합니다. 5,000원. 매일이 한국어 공부였어요. 시장 상인들과 대화하려고 노력했지만 제 발음은 어색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특히 옆 가게 김 사장님은 제게 한국 음식도 사주시고 장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토 씨, 여기서는 정 때문에 장사하는 거예요. 돈만 보면 안 돼요. 김 사장님의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일본에서 조직 생활을 할 때는 모든 것이 돈과 힘으로 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사람 간의 따뜻함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불안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혼자 있을 때면 언제 추격자들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창문 커튼을 꼭꼭 닫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2시에 가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온 추격자들일까봐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밖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어요. 사장님, 응급 상황이에요. 문을 열어보니 근처에서 치킨집을 하는 이모님이었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이 고장나서 급히 수리를 부탁하러 온 거였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바로 고쳐드렸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시간에 열어주시고.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누군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은 이웃으로 받아들여주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도 늘었고 단골 손님들도 생겼습니다. 학교 다녀오는 아이들이 인사를 해주고 할머니들이 과일을 나눠주시기도 했어요. 조직에서 살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밤마다 도쿄에서의 기억들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언젠가는 과거가 저를 찾아올 거라는 예감이 있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낯선 두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에서 온 추격자들이었어요. 오랜만이네, 하루토. 그중 한 명이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사토라는 이름의 킬러였어요. 예전에 같은 조직에서 일했던 놈이었습니다. 제 손은 자동으로 가게 서랍 안에 커터칼로 향했어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했더니 이런 초라한 가게를 하고 있었구나. 사토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남자는 말없이 가게 문에 자물쇠를 걸었어요. 이제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우치다 형님께서 기다리고 계셔. 조용히 따라와. 안 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가 재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순간 저도 커터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루토, 너 정말 끝까지 버텨볼 거냐? 긴장감이 극도로 치달았을 때 갑자기 가게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국인 남자 3명이 들어왔어요. 그중 가운데 있던 중년 남성이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완벽한 일본어였어요. 사토와 그의 동료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죠. 당신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시오. 사토가 경고했지만 그 한국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장두식이야. 이 동네에서 일본 친구들이 소란 피우는 걸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장두식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사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부산 지역 조직의 보스였습니다. 일본 야쿠자들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었죠. 이 친구는 내 보호를 받고 있어. 돌아가서 우치다한테 전해. 여기는 내 구역이라고. 사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동료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장두식과 충돌하는 건 현명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가게를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두식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그런데 그의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다시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공짜는 없어. 네가 할 일이 있다. 장두식은 제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카이 구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왜 도망쳤는지까지 말이죠. 그는 제게 일본과 한국 사이의 밀수 업무를 맡겼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방금 전 상황을 봤지? 내 보호 없이는 하루도 못 버텨. 맞는 말이었어요. 사토 같은 놈들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두식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다시 범죄 세계로 발을 들이는 것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부산항에서 물건을 받아서 일본 쪽 연락책에게 전달하면 돼. 간단한 일이야. 물건이 뭔지는 묻지 않았어요.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부산항 3번 부두에서 작은 가방을 받아서 해운대의 한 호텔로 가져다주는 일이었어요. 일본인 연락책은 가방을 받고 봉투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가게로 돌아오는 길에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꿈꿨는데 결국 다시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고 만 거예요. 하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국제시장의 평범한 전자제품 가게 사장, 밤에는 장두식 조직의 일을 하는 중간책. 매번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만남의 전주곡이었다는 걸 말이죠. 장두식의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부두에서 물건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해운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해서 바람을 쐬고 싶었습니다. 해운대 해변 근처의 작은 바에 들어갔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바텐더에게 위스키를 주문하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여성이 혼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화가가 입을 법한 베레모를 쓰고 있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으려 했는데 그녀의 흐느낌이 계속 들려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로 젖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시면.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소영이라는 이름의 28살 미술학도였습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졸업작품 발표가 있었는데 교수님이 제 그림을 완전히 혹평하셨어요. 소영은 3년 동안 준비한 작품이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순수한 모습이 제게는 신선했어요. 조직에서 만나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습니다. 그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소영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어요. 바다를 그린 그림들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파도와 하늘의 경계가 모호하게 그려져 있어서 마치 꿈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말 예쁘네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감이 없다고. 예술은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현실이라. 제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없는 어둠뿐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그림이 좋은데요.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이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예술 아닐까요? 소영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소영은 제게 미술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저는 그녀의 순수함에 점점 마음이 끌렸습니다. 하지만 제 정체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유키 씨는 뭐 하세요? 전자제품 가게 해요. 작은 가게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낮에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밤의 일은 숨겨야 했습니다. 소영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천국 같았어요. 해운대 해변을 걸으며 이야기하고 작은 카페에서 그녀의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녀 곁에 있을 때만은 제가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었어요. 유키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소영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제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요? 절대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어느 토요일 저녁 소영과 함께 부산의 야경을 보러 갔어요. 다리 위에서 내려다본 부산항의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유키 씨, 저와 사귀실 생각 없으세요?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어요. 제 마음도 같았지만 선뜻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거든요. 소영 씨, 저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나요?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를 보며 결심했어요. 이 사람만은 지켜야겠다고. 제가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소영은 안전하게 보호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이 저를 더 큰 위험으로 이끌어갈 거라는 것을요. 소영과 사귀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힘든 시간이기도 했어요.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했거든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소영과 함께 감천문화마을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알록달록한 집들 사이를 걸으며 그녀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유키, 여기서 사진 찍어줘.
소영이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셔터를 누르는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두식의 전화였어요. 잠깐만. 소영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 11시 부두에서 물건 받아와. 평소보다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소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아니야, 가게 일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소영의 순수한 눈을 보면서 속이는 기분이 정말 나빴습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부산항 3번 부두에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게 장두식이 직접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이번엔 조심해야 해. 일본 쪽에서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무슨 뜻입니까? 네가 사토를 피해서 여기 온 거 알지? 아카이 구미에서 널 완전히 포기한 게 아니야. 기회만 보고 있어. 장두식이 건네준 가방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으니까요. 해운대에 호텔로 가는 길에 뒤에서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야쿠자 시절 길은 감각이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정말 검은색 세단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잡히면 소영에게도 위험이 갈 수 있었어요. 저는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해서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가까스로 호텔에 도착해서 물건을 전달했어요. 일본인 연락책도 평소와 달리 긴장한 기색이었습니다. 조심해라, 하루토.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소영과의 평범한 행복을, 다른 쪽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험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일요일 소영과 함께 해운대 해변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어요. 어제 감천문화마을에서 받은 영감으로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 어때? 교수님이 현실을 그리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본 풍경을 그려봤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림 속처럼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유키, 요즘 자주 밤에 나가는 것 같은데. 가게 일이 그렇게 바빠?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응, 야간에 물건 배송하는 일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아? 혼자 다니는 거.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주 내내 장두식의 일이 계속 이어졌어요. 매일 밤 다른 장소에서 물건을 주고받았습니다. 일본 쪽의 감시가 심해져서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목요일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소영이 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는데 말이죠. 유키, 정말 가게 일이야? 그녀의 눈에 의심이 서려 있었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그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소영아, 미안해. 복잡한 사정이 있어. 무슨 사정인데? 나한테는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순간 정말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결국 그날 밤 소영은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담배를 피우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날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목요일이었습니다. 소영과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었어요. 지난번 새벽에 만났을 때 서운해하며 돌아간 이후로 말이죠. 오후 3시쯤 가게에서 휴대폰을 수리하고 있는데 소영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유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소영아, 미안해. 내가. 아니야. 이제 변명은 듣기 싫어. 진실을 말해줘. 소영이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제가 부산항에서 수상한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찍은 것 같았어요. 이게 뭐야? 가게 일이라고 했는데 항구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들킬 줄 알았지만 이렇게 증거 사진까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소영아, 이건. 그리고 이것도 봐. 소영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일본 야쿠자 관련 기사였는데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실종된 조직원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유키 하루토, 아카이 구미 소속. 이게 당신이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영의 눈에 배신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보였어요. 맞아. 그 한마디를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야쿠자야? 아니야. 나는 조직을 떠났어.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거짓말. 그럼 밤마다 어디 다니는 건데?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어요. 저는 장두식과의 관계, 일본과 한국 사이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소영은 말없이 듣고 있었는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도 범죄자라는 거네? 소영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나한테 거짓말한 것도 어쩔 수 없어서? 소영이 소리를 질렀어요. 평소에 조용하고 순수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이미 충분히 위험에 빠뜨렸잖아. 나는 범죄자와 사귀고 있었던 거야. 소영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소영아,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리고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 끝낸다고?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너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소영이 잠시 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복잡한 감정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키, 정말 조직을 완전히 떠날 수 있어? 영화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은 절대 평범하게 살 수 없던데. 할 수 있어. 반드시 할 거야. 어떻게? 지금도 그 장두식이라는 사람 일을 하고 있잖아. 저는 계획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영 앞에서는 자신 있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영아, 나를 믿어줘. 시간을 좀 줘. 반드시 이 모든 걸 정리하고 너와 함께 떠날 거야. 소영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런 삶은 무서워. 알아. 무서울 거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 정말로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나는 당신과 함께 갈 거야. 어디든. 소영이 가게를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일주일 후에도 똑같다면 우리는 끝이야.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소영이 사라졌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정말 짧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소영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장두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일본의 추격도 피하면서 소영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는 아직 몰랐어요. 소영이 준 일주일 중 닷새가 지났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도피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태국으로 가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장두식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했어요. 화요일 밤, 저는 용기를 내서 장두식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서면의 한 빌딩 지하에 있었어요. 들어서자마자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루토, 무슨 일로 직접 왔나? 장두식이 소파에 앉아서 위스키를 마시며 물었어요. 주변에는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형님, 저 그만두고 싶습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장두식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만둔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한국을 떠나려고 합니다. 장두식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하루토야, 너 정말 순진하구나. 여기가 회사인 줄 알아? 사표 내면 끝나는 곳이? 형님, 제발. 닥쳐. 장두식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제 양쪽으로 다가왔어요. 너 요즘 이상하더라. 여자 때문이지? 그 미수락도 말이야. 심장이 멈출 뻔했습니다. 장두식이 소영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소영이는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개인적인 결정?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내 보호를 받고 있어. 그 대가로 일하는 거고. 이제 와서 나 혼자 떠나겠다고? 장두식이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형님, 정말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냥 보내주세요. 안 돼. 너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 사업, 일본 쪽 연결고리.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때 장두식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뭐, 일본 놈들이 또 왔다고? 전화를 끊고 저를 노려봤어요. 하루토, 너 때문에 일본 야쿠자들이 또 설치고 있어. 아카이 구미에서 사람들을 더 보냈대.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어요. 일본에서 추가 인력을 보냈다는 건 저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형님, 그럼 더욱 저를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아냐? 오히려 반대야. 이제 너는 내 협상 카드가 됐어. 장두식의 말을 이해하는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저를 일본 쪽에 넘겨주고 대가를 받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형님을 믿고. 믿음? 비즈니스에서 믿음이 뭐가 중요해? 너 때문에 내 사업이 복잡해지고 있어. 그때 부하 중 한 명이 장두식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장두식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 그 여자가 경찰서에 갔다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소영이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토, 내 여자친구가 우리를 경찰에 신고한 것 같은데? 그럴 리 없어요. 소영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럼 경찰서 CCTV에 찍힌 건 누구야? 장두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 소영이 경찰서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어요. 이제 상황이 정말 복잡해졌어. 일본 놈들은 널 찾고 있고 경찰은 우리를 수사하려 하고. 장두식이 담배를 깊숙이 빨았어요. 하루토, 이제 선택해. 계속 내 밑에서 일하면서 보호받을 거냐? 아니면 혼자 알아서 해볼 거냐? 혼자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지금 당장 나가. 하지만 기억해. 이제부터 너는 혼자야. 일본 놈들이 찾아와도 내가 도와주지 않을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섰어요. 밖에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어요. 장두식의 보호도, 일본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모두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검은색 세단 2대가 주차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일본 번호판이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영의 아파트 앞에 선 순간 저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했어요. 일본에서 온 추격자들이 그녀를 인질로 잡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아파트 계단을 올라갔어요. 3층에 있는 소영의 집 앞에서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나쁜 예감이 들었어요. 소영아? 조용히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거실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소파가 뒤집어져 있고 그림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그때 화장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급히 달려가니 소영이 욕조 안에 숨어서 떨고 있었습니다. 유키? 유키야? 소영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소영을 끌어안았어요. 그녀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왔어. 당신을 찾으면서 집을 뒤졌어. 정말 무서웠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이런 위험에 빠뜨려서. 소영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그녀가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유키, 이제 어떻게 해? 그 사람들이 또 올 것 같아. 걱정 마.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저는 소영을 달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부산항에서 화물선을 타고 제3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소영아, 나와 함께 떠날 수 있어? 지금 당장? 어디로? 태국. 거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소영이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게.
저희는 급히 짐을 챙겼어요. 소영은 자신의 그림 몇 점과 간단한 옷까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을 가져왔어요. 밤 11시 부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계속 뒤를 살폈어요.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하자 제가 알고 있던 밀항업자에게 연락했어요. 예전에 장두식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토? 갑자기 무슨 일이야? 형, 급한 일이 생겼어요. 태국으로 가는 화물선 있나요? 있긴 한데. 돈은? 제가 준비한 현금을 보여줬어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좋아. 컨테이너 부두 12번 선착장으로 와. 새벽 3시에 출항해. 소영과 함께 부두로 향했어요. 컨테이너들 사이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하루토 어디 가는 거야? 뒤돌아보니 사토와 그의 부하들이 서 있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포위당한 상태였습니다. 소영아, 내 뒤로 가. 저는 소영을 보호하면서 말했어요. 사토, 나만 데려가. 이 여자는 상관없잖아.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어.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 그때 반대편에서 장두식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어요. 일본 쪽과 한국 쪽이 마주보고 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쿠자 새끼들, 내 구역에서 함부로 날뛰지 마. 조선족 주제에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 양쪽이 대치하는 사이 저는 소영의 손을 잡고 몸을 낮췄어요. 컨테이너 뒤로 숨어서 기회를 엿봤습니다. 갑자기 총소리가 울렸어요. 누가 먼저 쐈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이 총격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저는 소영과 함께 화물선으로 뛰어갔어요. 부두가 아수라장이 되는 사이 저희는 선장을 찾아서 급히 출항을 요청했습니다. 돈 받았으니까 바로 떠날게. 화물선이 부두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갑판에서 뒤를 돌아보니 부산항의 내온사인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새로운 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물론이야.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했어요. 과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저희를 찾아오지는 않을까요? 새벽바람이 차가웠지만 소영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산의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희는 서로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태국의 작은 섬에서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소영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진정한 사랑과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네온사인이 반짝이던 부산의 밤들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지만 그곳에서 만난 소영과의 사랑만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 자유를 얻기까지의 여정이었어요.